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법률방송에서 심층 취재한 개 식용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초복에 이어 21일엔 중복이 있었습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삼복을 맞아 법률방송에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소나 돼지와는 다르게 개 식용의 경우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내일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겁게 현재 진행형 논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집중 기획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나 돼지처럼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개 식용은 사실상 그 방법에 있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개 식용 논란, 먼저 박아름 기자가 복날을 앞둔 성남 모란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축산물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진열대 안에 묵직한 고기 덩어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거? 요게 앞다리라니까 어머니. 앞다리가 그럼 다리가 있지 다리가 없어 나 못 살겠네. 상인의 너스레와 함께 밀고 당기는 흥정이 이어집니다. 22,000원, 요게 18,000원. 검은 봉지에 담긴 고기 덩이를 빨간 대야에 놓고 파는 노점상들도 눈에 띕니다. 멍멍이 이거는. 멍멍이, 스스럼 없이 식용개를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41,300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끓여서 먹으면 살도 많고 분량도 많고. 뒤편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개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보신탕 애호가들이 최고로 친다는 이른바 통개입니다. 언제 이거 도살? 오늘 잡아. 우리는 오늘밖에 장사 안 해. 아침에 잡은 거예요. 살지 말지 망설이자 고기를 손질하며 구매를 권유합니다. 저희 잠깐만요. 어떻게? 아니야? 저희 개는 안 되겠어요. 마술인데 그냥. 성남 모란시장은 한때 식용개 판매 업소가 50곳이 넘었고 하루 평균 220여 마리, 1년이면 8만 마리 넘는 개가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식용개 거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란시장 내 개도살장 폐쇄를 단행하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영향으로 이곳 모란시장은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로 보이지만 식용개 도살과 판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재진이 찾은 날도 이곳저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압박과 커지는 개고기 반대 여론에 숨기듯 고기를 사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풍경입니다. 상인들도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거나 지금 혹시 무슨 고기 사가시는 한국어 사실 많이 요즘에 개고기 사러 오시는 분들 바빠요. 말했어요. 경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무엇을 먹을지 개인의 선택과 반려동물인 개는 식용이 아니라는 동물보호 사이에서 그렇게 오늘도 모란시장의 하루는 각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건의 위치를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져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 기대 효과를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들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방, 텔레비전처럼 개나 고양이도 유체물, 즉 물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산책 나간 개에 덩치가 큰 다른 개에 물려 죽어도 딱히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상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심지어 동물을 학대해 죽여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정도로 벌금 얼마 처벌받고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법무부가 오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8조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종전에 재산적인 가치로만 취급하던 것을 반려동물, 가족의 지위도 함께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개정안은 또 제98조의 이 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이 규정을 전용하면 민법상 동물의 범위가 가령 물고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별도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실제 손실행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권유린 변호사는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차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존중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중하게.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오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오늘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신탕을 먹네 마네 기호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도 양단식으로 먹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고양이 쉼터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고양이 배변도 치워주고 무릎 걸음으로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대야에 풀을 가득 담아 고양이들이 긁어서 찢어놓은 벽지도 새로 발라줍니다. 하고 나서 살짝 말렸다가 붙였다 거기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거길 좀 잡아달라는 말에 취재진도 얼떨결에 같이 벽지 도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아니요, 내리셔도 돼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마치 엄마 고양이 품처럼 편안히 안겨있는 이 여성.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기 전부터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임시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를 한다든가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할 때에도 이날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임시보호차 데려가기로 결정한 권 변호사는 강원도에서 구조된 유기견 정선이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 변호사에게 개 식용이나 이를 위한 전기도산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키우는 누렁이기 때문에 개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긴 하죠. 많이 안 좋죠. 동물 구조나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현장을 안 볼 순 없지만 그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권 변호사는 털어놓습니다.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 사각 케이지에 우겨 넣고 지금 현재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살법으로 그 전기봉을 입에 넣어가지고 그 감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권 변호사는 두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업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겁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때 그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선고가 됐던 거라서 보다 더 근본적으론 개별 행위를 제한하는 걸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걸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권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노상에서 죽이지 말아라, 아니면 뭐 개가 다른 종류의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행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행위가 아닌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 도축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데 소나 돼지를 먹는 것과 개를 먹는 게 뭐가 다르냐는 반박에 대해선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식용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생산과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는데 개는 애초 이런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들이 어디서 흘러와가지고 어떻게 도축이 됐고 어떤 위생 상태를 가지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먹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 이틀 먹어온 것도 아니고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축업자, 보신탕집 주인 등 여러 사람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육견협회나 이쪽 분들은 이걸 생존권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그게 내가 먹고 살 생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권 변호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선 대책 마련, 후 개도살 금지법 제정입니다. 먹고 살 길은 찾아주고 법을 만들어도 만드는 게 순리이고 그래야 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은 이런 산업에 종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범위를 넓혀 왜 동물 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왜 동물 학대가 근절돼야 하는지 묻자 사람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일삼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범죄로 변형이 돼서 굉장히 중범죄자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든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선택이라는 입장과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선도 감안하면 더 이상 보신탕은 안 된다는 입장. 이 팽팽한 대립의 중간은 없는 걸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중복이었던 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푹푹 찌는 폭염에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개의 탈을 쓴 남성이 개 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피켓을 병풍처럼 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입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올해로 20년 동안 잔인한 개 도살과 식용을 그만두자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식용개는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딱 네 나라예요. 중국과 베트남과 북한과 한국인데 이 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개 식용과 싸워온 20년간 나름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선 후보들이 단계적 개 도살 금지를 언급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들도 이제 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2018년 개 도살과 식용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 넘게 동참했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이 뭐였냐면은 국회에서 좀 이 관련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입니다.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라 요지부동, 이렇다 할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변변한 논의도 못해보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개도살 금지법이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거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미온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입니다. 사실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들도 이제 수년 전부터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참으로 너무 이와 관련 한정혜 의원안은 제8조의 2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조항을 신설해 개나 고양이의 도살 처리, 식용, 사용, 판매, 구매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보신탕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시골 같은 데서 동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끓여 먹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제8조의 3을 신설해 보신탕 관련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거기에는 이제 유예 기간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개농장 업주에게 이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보신탕을 먹는 쪽의 논리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이나 인식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원복 대표의 반박입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개를 먹는 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로 인한 어떤 국가적 국민이 받는 피해나 폐해는 그럼에도 20년 동안 개식용 금지 운동을 벌여온 이 대표 스스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할 만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 농식품부와 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의원분들이 또 워낙 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고 이슈고 쟁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더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영원한 평행선, 개 도살 식용 금지법 제정. 뜨거운 감자라고 어느 쪽 편에 서든 나서봐야 득될 게 없다고 회피하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적극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이주 화제가 됐던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한 엇갈리는 찬반 논란과 함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의 마약 혐의 부인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장한지 기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던 겁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와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권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명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안팎에선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권 후보들이 생각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아마 법무부도 그 점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면을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임의로 심사 대상 명단에 올렸겠냐는 게 이런 해석의 배경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여권이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이 아닌 법무부 장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을 석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이른바 모범 수용수 인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이 유기징역의 경우 3분의 1만 살면 되거든. 3분의 1 그 조건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실형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만 보거든요. 근데 행형 성적이 우수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석방의 일반 충족 조건은 갖춰졌다고 봐야 되고. 반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은 시기상조라는 강한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또 형량의 중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재범의 가능성인데 여전히 그런 불법 경영 시스템이 갖춰졌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 이거죠.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재용이니까 가석방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 문제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박범계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가 재판에서 입국할 때 마약이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마약 소지죄를 부인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같은 혐의 재판에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내 가방에서 나왔지만 나는 모른다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지원 원장의 맞사위인 삼성전자 A 상무의 변호인은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게 A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물건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A씨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마약이 자신의 가방에 있는 줄은 몰랐고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 20대 여성 B씨도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같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마약 밀반입죄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은 다만 A씨가 입국한 뒤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설명한 입장이 맞는지 묻자 A씨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LSD라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도 재판에서 박지원 원장 맞사이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입국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홍 씨는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20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 무거운 강력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받지만 마약 밀반입죄는 일단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가령 누가 다른 사람 가방에 슬쩍 마약을 넣었거나 했는데 가방 소지자가 마약 밀반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마약 반입죄의 경우 고의, 그러니까 반입한다는 의식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나 박지원 원장 맞사위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도 이 지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밀반입에 대한 인식도 고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발 검사 등 증거로 확인되는 마약 투약 혐의까지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다퉈볼 수 있는 밀반입, 고의 여부를 다퉈 어떻게든 실형은 피해보자는 재판 전략 아닌가 합니다. 친구가 준 검은색 파우치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방에 넣었고 결과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했지만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는 현직 국정원장을 장인으로 둔 대기업 상무의 주장.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A씨는 최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앞서 개 식용에 이어 동물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그간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던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이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건의 위치를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져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 기대 효과를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들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방, 텔레비전처럼 개나 고양이도 유체물, 즉 물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산책 나간 개에 덩치가 큰 다른 개에 물려 죽어도 딱히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을 학대해 죽여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정도로 벌금 얼마 처벌받고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오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8조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종전에 이제 재산적인 가치로만 취급하던 것을 이제 뭐 반려동물, 가족의 지위도 이제 함께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개정안은 또 제98조의 이 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전용하면 민법상 동물의 범위가 가령 물고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별도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실제 손실행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권유린 변호사는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차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존중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중하게.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오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지사 그리고 허익범 특검팀의 입장, 대법원 판결 사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실형에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 기간 5년을 더해 사면 복권을 받지 않는 한 차기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끝까지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허위검 특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선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재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이번 주 뉴스 사자성어는 수원 수구 얘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수원 수구 얘기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 머무르던 김 전 지사는 어제 저녁 가족과 함께 조용히 봉하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에게 봉하마을은 옛 주군이 묻혀있는 마음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친노, 친문의 적자 김경수 전 지사는 어제 징역 2년 확정 판결로 차기 대선은 물론 2027년 치러지는 차차기 대선도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김 전 지사 실형 확정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게 추 전 장관의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계를 2017년 1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TBC 라디오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베이더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포털뉴스 댓글들에 대해 이거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들이다는 주장을 합니다.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이 당시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의 댓글 부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1월 악성 댓글 및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고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가짜뉴스 대책단 등을 만들어 당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어준 씨는 2018년 2월 1일 자신이 진행하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내가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했다는 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3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습니다. 민주당 당원인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김 지사 연루 의혹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전국은 요동을 칩니다. 야당은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파상 공세를 펼쳤고 추경안 처리 등 야당 도움이 절실했던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14일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합니다. 그리고 역대 특검 가운데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던 허익범 특검은 2019년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끌어내며 친노, 친문의 적자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시킵니다.
김어준 씨의 의혹 제기, 추미애 대표의 수사 촉구, 드루킹의 폭탄 발언, 홍영표 원내대표의 특검 수용, 허익범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1심, 2심, 대법원 3심, 징역 2년 확정 판결까지.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선 이 중에 어느 굴이라도 하나 빠졌다면 지금의 징역 2년 실형이라는 회한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수원, 수구, 누구수 원망할 원, 허물 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와 인연, 생기, 연기의 법칙.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과 말미암는 이유가 있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등지기 전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 관련 법률 방송 심층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통하지 않는 일종의 개인 간 금융인데 오늘 로투데이는 이 P2P 관련한 내용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창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P2P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기관 경고로 경감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에서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하지만 이들 3개 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2% 이내에 불과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이자를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대출액 업계 1위 테라펀딩을 포함해 이들 3개 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못 하거든요. 세법에 따라서 라이센스 신청을 못 해요. 근데 주의적 경고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P2P 시장의 신뢰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금융위가 제재 수준을 낮춘 데에는 8월 26일까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선도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금융위가 고려했던 겁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올해 8월까지 이 제재 대상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업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원회도 이제 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P2P 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 대출 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의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월 26일까지는 온투법에 따라 새로 사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8월 26일까지 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P2P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기관 경고로 낮아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P2P 연계 대부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8%와 피플펀드 등 87곳에 달합니다. 온투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236곳에 비하면 3분의 2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업체들도 오는 8월 26일까지 온투법에 따라 자기 자본 5억 원에서 30억 원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랜딧, 8%, 피플펀드, 윙크스톤 파트너스 등 4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고 어제자로 Y펀드, 나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추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로 낮춰지면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된 업계 1위 테라펀딩 등 3개 업체도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그 처분 수준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선도 업체들과 영업이익이 나고 되게 견실한 업체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하지만 등록을 마친다 해도 이전처럼 활발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긴 했지만 업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에서 5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여기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기존엔 이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해 최고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도 업체들로선 부담입니다. 거기에 지난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20%로 4% 떨어진 것도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P2P 금융업체들로서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하다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더라도 경영 부담 등 이유로 사업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거나 사정이 악화돼 폐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기준 P2P 업체의 누적 대출 규모는 2조 원이 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의 기장대리 금지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직역 갈등입니다.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내용과 함께 새내기 변호사들이 해당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직역 갈등에서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준 건데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개선 입법 시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세무사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째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로 입법 공백 해소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안한 두 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지 않느냐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고 정면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상황은 박형수 의원이 제가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한다면 그것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일단락됐습니다. 개정안 기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변협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헌재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제한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는데 기재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결정은 그 취지는 그 전체 모든 세무사의 일을 다 변호사에게 허용해줘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기장 업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장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2003년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 업무를 해도 되고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 작성 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그 기준이 없는 자의적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세무사법은 개정이 된다 해도 위헌이 날 수밖에 없는 입법이죠. 입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입법은.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세무사단체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가 끌려서 지금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기재위가 통과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법사위의 예전 과거의 그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협이 지난 20대 국회처럼 법사위에서 주저앉힐 수 있을지 아니면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세무사단체가 이번엔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양측의 신경전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제한한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판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됐습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시험 출신으론 첫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변시 2회 김정욱 서울변의 회장이 맡았습니다.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1961년 9월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조항 제3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시나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7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이전 합격자와 이후 합격자가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2018년 이후 합격자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 청원인들의 논리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만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 침해입니다. 청원인들은 이와 함께 해당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 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외국 입법 예를 봐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겁니다. 실제 기장대리는 조세 관련 법률 사무의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기장대리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해당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15일 개정 세무사법 3조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문제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선 과반인 재판관 5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 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채택되진 못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에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 소원에 나선 겁니다.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다툴 것입니다.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꼭 세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고무줄 잣대에 대한 헌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변호사님들은 모두 다 세무사 자격을 갖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청년 변호사, 신규 청년 변호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평등권 위반.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한 세 번째 헌법 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지, 착수한다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